엉클리 돈돈 주간 뉴스. 자, 오늘은 국내 금융시장과 그다음에 가계금융과 관련된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3억 요건 개인별 전환 검토, 동학개미 절반의 승리,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 판단 기준을 그 개인별로 전환하는 거를 언급하면서 그 대주주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의 대주주 기준을 가족합산해서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매도 연장, 주식 양도차익 과세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코로나19 사태에서 증시의 버팀목이 된 동학개미들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현행대로 하면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 보유액 기준이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려가고, 또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 부모, 그러니까 뭐 조부모서부터 이제 손자, 손녀까지 해서 특수관계 모두가 포함되는 그런 기준으로 부과하겠다. 10억에서 3억으로 또 개인에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 전체로, 이런 부분의 그 정책을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이 컸는데,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폐기되어야 될 악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가서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얻었고요. 현대판 연좌제 아니냐?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 주식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 이런 논란이 좀 있으니까 정부가 개인별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억으로 3억으로 낮추는 건 이거는 여전히 불만이 좀 있을 거고요. 좀 더 유예하는 걸로 검토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별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 동학개미가 이런 요구를 하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런 거는 정부에서도 일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공매도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모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많이 배정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상 주식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하고 거래수 줄이는 부분도 그렇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동학개미들이 작년부터 이어져 온, 특별히 올해 이 코로나 전국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굉장히 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 동학개미들이 많이 사줬거든요. 이런 얘기들 때문에 아마 동학개미들이 요구하는 거를 정부도 무시할 수 없었던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금리와 부동산에 따른 자금들이 갈 수 있는 데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돼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엉클조의 원포인트 코칭은 주식시장을 화제했던 주식 매매의 양도차익 과세가 앞에서 말씀드린 10억 원 대주주에서 3억 원 개념으로 좀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전체를 포함하는 거에서 1인 기준으로 이렇게 좀 제도가 정책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변화할 것 같다, 이게 내용인데요. 증세를 위한 정책이다, 이런 것들도 좀 화제거리였습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적자 재정을 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분율이 아닌 시장 가격 중심의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도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전체 주식의 1%, 3% 이상은 대주주 이렇게 해야 되는데 3억 원, 10억 원 이상을 대주주로 소액주주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얘기가 나오는 양도차익 과세 문제도 동학개미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공매도, 공모주, 2천만 원 양도차익, 증권거래세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동학개미 중에서 한 종목에 3억 원을 산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5억 원 이상 투자 자금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5억 원을 가진 사람은 주식시장에 들어올까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눈을 돌릴까요? 이런 것도 생각하면 사실 이건 동학개미들이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배려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야지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동학개미 공원이 있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분량을 동학개미가 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동학개미들의 공헌이 굉장히 증시에 기여한 부분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줬다. 근데 동학개미 파워가 이렇게 있는 것만큼은 저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증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만큼은 분명히 저도 굉장히 박수 칠만하고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것은 투자자 행동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 그 다음에 단기 투자를 너무 기대하면서 이게 신용으로 산다는 것은 신용을 갚아야 되는 어떤 기간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문제고요. 그 다음에 대박 될 종목을 너무 많이 선호하는 쪽박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주식 투자의 정석인 여유자금을 가지고 장기 투자해라, 적정 수익률, 어떤 이런 삼박자의 틀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동학개미가 성공하지 않고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 이 또한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어려움의 부분이 되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계금융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대출금리 깎아달라 하면 진짜 깎아준다. 어떻게 신청하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계경제에 이게 예금금리는 너무 낮고 대출금리가 조금 부담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뉴스인데요. 대출이 필요할 때 여러 금융사의 손품 발품 팔아서 최저금리를 찾아내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아졌죠. 금리를 비교하고 막 이런 것들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일단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대출 상환할 때까지 그대로 그냥 은행이 책정하는 금리에 따라갈 거냐? 그게 아니라 신용 상태가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지면 금리를 깎아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금리나 요구권이라는 거죠. 창구에 찾아가지 않아도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33만 거의 34만 건이 그 금리나 요구를 해가지고서 14만 3천 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약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017년에는 11만 건이 접수돼서 4만 5천 건, 해마다 200건로 이용 실적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이자를 소비자들이 아낀 부분만 해도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136억 원이라니까 여러분들도 그 중에 뭐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비대면 신청이 굉장히 급증합니다. 사실 은행에 시간도 없지만 가서 많이 기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얼굴 대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좀 난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대면 신청이 2017년 60%에서 올 상반기 98.2%로 증가했다. 특별히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가 등장하면서 이런 그 인터넷으로 금리나 요구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일단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조건만 해놓으면 누구나 되는데 뭐 소비자가 요구한다 해서 은행이 당연히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아니지만 심사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수준의 어떤 그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죠. 응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재직증명서하고 그다음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뭐 이렇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만한 근거 자료를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그 소비자에게 서로 따로 요청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조회해 보는 경우도 있지만 여하튼 그 은행이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금리 인하를 내리든지 못 내리는 이유가 이거다라고 하는 답을 줄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신청을 하더라도 이게 결국 여러분들의 어떤 신용 상태나 소비자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마음으로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초기에 금리나 요구권이 있다라는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면 그 금융사나 뭐 임직원이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그래서 대출 시장에도 어떤 이런 그 비대칭성과 신용 평가 방식의 복잡성 이런 것 때문에 좀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제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금리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들면 요구를 하고 금리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많이 오픈되고 소비자들이 똑똑해졌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엉클조의 원포인트는요, 은행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기쁘게 반갑게 받아들여요.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호칭하라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은행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소비자가 소비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백화점 가서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 이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분명히 시청 동사무소 이런 관공서나 경찰서 법원 사법기관 같은 공공기관하고는 분명히 구분되는
회사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기관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빵집 핸드폰 상점과 같은 점포와 동일하다. 지점은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를 가지고 매출로 하는 그냥 장사라는 것을 은행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가격 흥정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시면서 은행에서 예금과 대출의 가격인 금리 협상은 당연한 권리인데 아주 우리한테는 조금 가깝지 않은 그런 먼 얘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고액 예금자는 가서 은행 금리를 더 달라고 요구하거든요. 내가 10억을 예금하는데 1%인데 나 1.1%를 달라, 1.2%를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가계대출 사용자는 대출금리 협상에 조금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점에서 물건값 흥정이 안 될 수 있듯이 금리 협상도 마찬가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없다, 인턴스로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 금리나 요구권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죠. 금융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 엉클조의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궁금하신 금융용어, 뉴스, 금융상품, 재무상담, 돈과 관련된 고민 좋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엉클조도 고민해서 함께 풀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방송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뭐 이것도 더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